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지난 설 명절에 우리 많은 분들은 부모님들을 배웠습니다. 연세가 들어간다는 것,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 시대의 세네카의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명자책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과연 오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80대 이후, 심지어는 이제 거의 100세에 돼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요새 종종 빈소에 가면 많으신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 민병두 뉴스투데이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골에 다녀오셨어요? 저도 이제 고향이 이광재 우리 박사랑 비슷하죠. 강원도 횡성. 뭐 제 할아버지 묘소가 원래 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다 이제 우리 성당 묘원으로 합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나이즘 타이틀로 잘 늙는 법에 대해서 요새 아주 명강사로 이렇게 전국을 누비시고 계시는데, 그 과거에는 이제 할아버지가 제일 이제 집안에 이제 어른이셨는데, 근데 지금은 할아버지의 세계에서 손주의 세계, 손주가 보기 어려우니까 네. 손주 중심의 세계로 변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농경사회 또 유교사회에서는 할아버지가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집안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 담배 땅땅 기침 한 번만 해도 집안이 조용해졌죠. 네. 이제 거기서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주에 누가 있냐면 조상신이 있어요. 그 조상신과 항상 소통하는 사람이 할아버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네. 또 가정 경제를 갖다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할아버지가 경제에 관한 지식이 제일 많았어요. 언제 파종을 하면 되는지, 언제 추수를 하면 되는지. 농경사회니까. 그렇죠. 아, 비가 올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렇죠. 그럼 딱 맞죠. 예.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위를 향한 존경, 권위 이런 게 생겨 있었는데, 지금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 특히 이제 인공지능 사회로 가면서는 할아버지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 됐어요. 또 할아버지의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도 농토가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경제력도 이미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그렇게 세상이 많이 변화하는 가운데 또 최근에 와서는 지난 5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우선 뭐 페미니즘, 남녀 평등,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우리 주거 구조가 많이 바뀌었죠. 네. 그 전에 이제 우리 옛날 부엌에서 밥을 해갖고 할아버지한테 독상을 차려서 할아버지부터 식사하던 그런 구조였죠. 완전히 남녀간에 위계가 있었고 또 세대별로 위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파트 입식 문화가 이렇게 입식 부엌 문화가 생기면서는 사실 그런 위계 자체가 다 이제 깨졌죠. 그리고 여성들의 활동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맞벌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가족제가 없어지고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되고, 그런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손주가 양쪽 집 다 합쳐갖고 하나인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많죠. 예,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손주를 향해서 시선을 갖다가 이제 꽂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손주를 또 누가 키우냐면 되게 친가에서 친할머니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할머니가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고려 시대하고 조선 시대 초기 한 200년까지는 외할머니가 다 키웠습니다. 외가에 가서 신사임당 집에 가서 크고 이율곡이 또 누가 컸냐면 또 왜 그 신사임당 어머니의 어머니 그렇게 컸죠. 또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할머니 집에서 살았죠. 그게 뭐냐면 고려 시대 때 그 여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 여권 사회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내려온 건데, 지금 최근 이제 성리학 시대, 유교 시대가 끝나고 농경 시대가 끝나면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것이 다시 이제 그런 그 가부장제에서 가모장제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할아버지에서 손주로 전환이 되면서 또 하나는 가부장제에서 가모장제로 전환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양가의 권한이 또 비슷해지는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특성을 볼 수가 있죠. 네. 그 근자에 보면은 이제 보통 상가집 가면은 가장 많이 사망하는 연령대가 이제 80대 후반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기대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사는 거하고 잘 늙는 거하고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회장님이 주된 말씀인데,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대에는 그 늙음을 경험 못하고 죽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수명이 어떻게 돼요? 20세기 초반은 몇 살이에요? 평균 수명이 이제 그 당시는 이제 40 정도 이렇게 40. 예. 그러니까 일본이 1945년 직후에 한 50, 우리나라가 한 45이 정도 됐어요. 1945년도에 45세.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다 일찍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뭐 유아 사망률이 언제 유아 높고 사망률이 높으니까. 중간에 요절도 많고 돌연사도 많았던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는 거예요. 지금처럼 대부분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늙어서 죽는 건 사실 이제 지금에 와서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죽음은 공부했어도 늙음은 공부 안 해도 됐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늙음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공자가 그 40의 부록이라고 했고, 50의 지천명, 60의 이순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40의 부록이라고 한 건 그 당시 몸 건강 상태가 나이 40대면 남자가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네. 유혹을 느끼지 못한다. 50은 이제 평균 수명이 짧아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하늘의 뜻을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고 60은 귀가 잘 안 들려서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이거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와 지금 시대 어떤 그 세대 변화, 네. 어떤 건강의 변화, 삶의 변화 이런 것 갖다 이제 엿보게 할 수 있는 이제 우스갯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100세 사회가 되면서는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나이듦,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우선 깨야 돼요. 대부분 노인학 연구에 의하면 우리들은 어렸을 때 본 할아버지를 갖다가 늙음에 대해서 가장 원초적인 지식이에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늙음을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늙음도 생애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특히 나이 60에서 80까지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행복한 시기다라고 하는 새로운 발견들을 갖다가 자기 걸로 받아들이게 되면 긍정적인 마인드풀리스가 돼요. 김영석 우리 100세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 말씀은 70대부터가 인생으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죠? 이제 그분은 경제적인 뭐 요건이랄지 그 어떤 또 자기가 어떤 그 지식을 갖고 있어서 자기가 자기의 기능감, 효능감을 갖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60에서 80까지가 대개 사람들이 주관적 안정감이 20대 초반보다 더 못지않게 강한 시기라고 해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인생에서 행복 곡선을 조사해 보면 다 행복이라는 건 주관적인 거니까 네. 20대 초반이 이 정도면 30대, 40대, 50대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60대, 80대가 20대랑 같아진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때는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는데 60 넘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생의 짐을 덜은 상태네요. 한편에서는 내려놨고 한편에서는 그걸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그걸 맞춰갈 줄 아는 지혜, 내려놓음의 지혜, 뭐 이런 것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이제 인생이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되고 오히려 그런 그 안분자족이라고 할까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걸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은퇴해서 제일 좋은 거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보고 싶은 사람만 보면 돼. 그 전에 할 수 없이 다 봐야 되는데 네. 회식까지만 가야 되고 보고 있는 직장 상사도 봐야 되는데 거래처도 봐야 되고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만 보면 돼. 다음에 둘째는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 그 전에 할 수 없이 뭐 회사에서 하라고 한 거 해야 되고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이제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런 시기를 잘 우리가 즐기고 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 없었던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황혼 이혼이 없었어요. 네. 왜? 뭐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굳이 뭐 이혼까지 해. 근데 지금 보니까 남은 시기가 훨씬 많은 거예요. 이 상태를 계속 가야 되느냐. 근데 왜 황혼 이혼을 자주 하게 되냐면 첫째 인간도 동물의 한 종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테리터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기 영토. 예. 근데 그 전에 직장 다닐 때는 아침에 잠깐 있다가 눈 뜨고 가고 뭐 집에 들어와서 한 2-3시간 같이 있었으면 됐는데 하루 종일 있는데 자꾸 남자가 여자의 영토를 침범한다는 거예요. 부엌에도 오고 뭐 그다음에 응접실을 더럽히고 막 하루 종일 그냥 귀찮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갈등이 이제 애정도 식었는데 작은 갈등이 큰 갈등으로 번지고 싸움이 생기고 그다음에 남자가 이제 수입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경제 공동체니까
여자의 어떤 그 생활비뿐만 아니라 용돈까지 줬는데 이제 그런 갈등이 생기면 남자들이 이제 용돈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갈등이 이제 황혼이혼으로 많이 간다. 또 애들도 다 이제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빈집 증후군. 그게 빈집 증후군이에요. 애들이 이제 없으니까 사실 둘밖에 없어. 그런데 이 동물이 굉장히 자기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쫀쫀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그 젖은 낙엽 증후군이라고 해서 남자가 그전에 사회생활 할 때 혼자 잘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가을에 늦은 늦가을에 비가 내렸을 때 아스팔트에 착 붙어 있는 젖은 낙엽처럼 하루 종일 여자 옆에 따라 붙는다는 거죠. 어디 가냐, 집에 일찍 들어와라. 그래서 이런 그 과거에 없던 현상들을 어떻게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고 지혜를 갖다가 이렇게 쌓아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랑 다르게 지금은 나이듦도 이제 공부를 해가야 하는 시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편은 또 서글픈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러면 60이라는 나이 또는 65세라는 나이가 이게 그 완전히 은퇴가 아니고 종착역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출발이 돼야 되지 않나요? 지금 65세가 이거를 노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은 나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인생이 여생이 아니라 이제 본생을 살아간다 할 정도로 65세 이후가 굉장히 긴 시기가 됐잖아요. 그걸 잘 건설해야 65세, 되는데 60에 한 85세면은 25년인데 그죠? 25년, 30년 뭐 김영석 교수는 106세시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10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지금 한 2만 명 넘죠. 일본 한 20만 명 되고.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우리 이광재 지사께서는 뭐 한 100세에서 120세 사이 이렇게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그 인생이 이렇게 쭉 보면 60 넘으면 이제 환갑잔치를 왜 했겠어요? 그걸 종착역이라고 본 거죠 인생에.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몇 가지 환승역이 있잖아요. 우선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나올 때, 사회에 진출할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나올 때 환승역, 환승역. 또 결혼을 할 때 이제 환승역. 결혼할 때. 그때 환승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직장이냐, 누구랑 결혼하냐, 뭐 그런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저는 자꾸 환청처럼 들리는 게 있어요. 그 전철 타고 가다 보면 이 열차는 이 역은 이 열차의 종점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내리십시오. 이제 강제로 환승을 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의지에 의해서 이제 환승을 했잖아요. 시점이나 그렇죠. 뭐 상대가 누구냐 뭐 이런 거 골랐었는데 이제는 강제로 환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쓸쓸하긴 해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고속으로 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전에는 시속 100km, 120km 뭐 끼어들기도 하고 꼬리 물기도 하고 이렇게 달리다가 지금부터 내가 갈아탄 열차는 정말 자연 경관을 보면서 가는 그런 완행 열차예요. 행복의 완행 열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완행 열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프레임이죠. 이제 죽음의 완행 열차라고 생각하면 더 빨리 늙고 일찍 죽고 그런 그 세대 각인, 연령 각인 이런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행복으로 가는 완행 열차를 진짜 탔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애 주직장에서 나오잖아요. 생애 주직장. 내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곳. 이제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은퇴 후에도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교수님, 목사님, 신부님. 그렇죠. 정치인들은 전자를 꼭 붙여. 전 국회의원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뭐 다 비슷한 거죠. 근데 생애 주 직장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아온 삶의 이력이고 정체성이고 주소고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는 것인데 생애 주 직장에서 나와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는 그 자기 정체성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외로워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살 필요는 없고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적절한 정도 일거리 있잖아요. 계약직이든 아니면 프리랜서든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자기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갈 준비. 이건 은퇴 이후엔 잘 안 돼요. 다시 50대부터 그런 것도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는 변호사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48년생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AI 학원을 다니셔가지고 법률을 전체적으로 보셔가지고 이 이제 개업 준비를 1인 변호사 개업 준비를 하시는데
AI가 있으니까 이제 전혀 난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AI의 등장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늦어지고 일을 이제 육체노동 이런 게 아니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또 다른 삶을 준비할 필요는 없나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 되면은 네. 한 20년 후, 30년 후 되면은 상당한 지식 노동은 AI가 다 대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지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정, 직관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기는 네. 그런 것들은 아마 대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세대는 AI를 갖다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정신 노동도 할 수 있고 지적 노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현재 AI가 잘해주는 것이 있고 못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 지금 변호사 업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잖아요. 데이터에 관련된 것, 해석에 관한 것, 통계에 관한 것, 혹은 이미 많은 정설이 굳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인공지능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좋아요. 인공지능으로 성경 공부 어떻게 해요? 황당하죠? 네. 그렇잖아요.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했는데 또 인간의 창조물 비스름한 과거에 다른 어떤 창조물하고 다른 발견물하고 다른 그 인공지능을 하는데 이제 가령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러면 사탄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느냐? 사탄은 성경에 나온 사탄, 그 분열을 일으키는 자 이런 뜻이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사탄은 영원히 지옥불에 죽어야 자라는 얘기냐? 사탄도 영원하다는 얘기냐? 이게 궁금한 거 있잖아요. 네네. 물어보면 이제 클로드 그록, 그 제미나이, 젠스 파크, 그다음에 챗GPT한테 물어보면 각자의 어떤 그 장점들이 있는데, 네. 야 이거 보면 이미 이건 학설들이 많이 굳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재해석이 많이 필요 없어요. 혼란이 별로 없어. 네. 근데 지금 막 진행되는 상황 갖고 가령 오늘 뭐 주식 시장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이러면 이제 얘가 혼란스러워하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변호사 업무를 할지 뭐 알겠습니다. 기타 기본 지식에 관한 거는 네. 조금만 하면 되니 지금 우리가 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톡 쓰듯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쓰면은 그건 굉장히 뭐 살아가는데 공부하는데도 도움되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우리 동네 반장님이 뭐라고 글을 보내시냐면 지금 65세를 노인이라고 하면 욕먹어요. 이렇게 하고 거기 하트 표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죠? 시간이 간다는 거에서 젊었을 땐 시간이 잘 안 갔는데 40살에는 40km로 가고 50살에는 50km로 가고 60살에는 60km로 간다.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이렇게 느끼는 건 왜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한계 인식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한계 인식. 예, 자녀 수명에 대한 한계 인식.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이제 그 60에서 80까지는 시간이 좀 빨리 가도 자기가 그 속도를 갖다 즐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완행 열차를 탔다고 했잖아요. 네. 환승역에서. 근데 80 넘어서는 이제 그 토탈 붕괴라고 하는데 네. 정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80대에도 그걸 갖다가 완행 열차를 갖다 즐기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후에 자기 제어가 잘 안 돼서 뭐 근육이 손실이 심하다든지 혹은 심리적으로 무너져 갖고 그럼 이제 그 총체적인 붕괴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85살에서 98 몇 살 사이에 그 최빈 사망이라고 할까? 그때 많이 집단적으로 이제 그 사망을 하게 된 게 이제 그런 심리적 요인 때문에 그런 거고 그때는 이제 그게 시간을 갖다가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가 다 다가오는 시간만을 보게 되면 그 한계 수명을 갖다 많이 느끼게 되고 한계 시간 느끼게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시간의 관리자가 되게 되면 시간을 갖다 오히려 이제 자기가 지금 뭐 자녀 시간에 대한 촉박감 이런 걸 사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고 자기가 시간의 관리자가 되면 그런 느낌이 줄어들고 오히려 즐길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모는 모시되 자녀에게는 기대지 않는 전략. 이게 노후의 어떤 경제적인 노후 준비, 재정 준비도 중요해 보이는데 마음의 준비도 중요한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그 마처 세대라고 하잖아요.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 그다음에 자식한테 기대하지 않는 첫 세대라고 하는데 네. 그 유럽하고 동양 사회하고 다른 게 유럽은 2000년 전에 이미 보험 제도 같은 게 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한테 기대지 않아도 돼. 네. 그러니까 자식이 보험이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면 미국에서 보면
자식하고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네. 왕래하는 거 되잖아요. 네. 뭐 자식한테 돈을 다 쏟아붓고 모든 걸 쏟아붓고 노후에 리턴을 갖다 바라지 않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너랑 살았던 기간 자체가 선물이고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유교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할 텐데 충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국가의 보험이고 충은 효는 집안의 보험이거든요. 노후에 대한. 너 내가 지금 잘 키웠으니까 나중에 나를 보호해야 돼 이런 거. 그렇죠. 네. 예. 뭐 정통 유교에서는 그 갖다 이제 굉장히 반발하지만 일반적인 뭐 그 사회학적 해석에서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시간을 살 수가 없죠. 그런 세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고 준비를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자식은 그냥 그 자체가 축복이었고 선물이었고 자주 만나서 친구처럼 지내고 노후를 네. 즐길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걸로 인생관을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 우리 집안 우리 시기에 했던 모든 거 있잖아요. 자녀의 혼사 비용은 내가 다 대줘야 한다. 자녀가 사업을 하다 힘들면 부모님한테 와서 돈부터 달라고 하면 마음이 아파서 돈 대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집 담보다 대출 받아주고 이러면 안 된다네 이제. 자기 인생 끝나는 거죠. 그 제가 이제 불효자식 방지죄 같은 것도 이제 한번 그 전에 입법화하자고 했었는데 불효자식 방지법 그게 뭐예요? 민법을 갖다가 고쳐서라도 왜냐하면 자녀가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만 이번 잘 될 거예요 사업 이번에. 이번 마지막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잘 모실게요. 그랬는데 사업이 잘 되건 안 되건 입을 딱 씻어버리는 경우. 이게 이제 각설할지 이런 게 있으면 모르지만 각설화도 없는 경우는 뭐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 부모가 리턴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자식이 다 망했으면 모르지만 리턴을 받을 수 있도록 불효자식 방지죄 이게 왜 부모 자식 간에 뭐 각설설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심지어 또 부모가 야 내 돈 돌려다오 하면 또 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네. 그럼 학대를 하면 이제 너무 많이 맞으면 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마지막에 경찰에서 이제 처벌을 원하십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한참 하다가 아이고 내가 내 자식을 갖다 어떻게 교도소에 집어넣어. 그래서 이제 반의사 불처벌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민법하고 형법상의 문제인데 네. 그런 거 사회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시스템으로 이 개인이 되게 이제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사회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병원을 갔었는데 정말 그 연세 드신 분, 편찮으신 분이 간병인 구하는 것도 어렵고 간병비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그러니까 이 요양 문제 그 자식 입장에서는 요양원에 가는 게 좀 불효하는 것 같고 부모님은 좀 불편한 마음이 있고 또 간병비는 강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국가적으로는. 그러니까 요양살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요양살인이라는 용어도 생길 정도로 요양을 하다 지쳐갖고 그러니까 자기 삶도 붕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를 살인하는 그런 일도 이제 가끔 벌어지고 있죠. 요양으로 인한 가정 붕괴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의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갖고 부모의 최후까지를 갖다 집에서 봉양을 했는데 지금은 우선 대가족제가 이미 붕괴됐고 그러면서 소가족제이고 또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집에서 그것을 갖다가 다 해내긴 힘들다. 결국은 이제 국가가 요양하는 것. 이제 가족 요양이냐 국가 요양이냐 하면은 이제 가족 요양에서 국가 요양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에이징 인 커뮤니티,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그러니까 마을에서 살다가 죽는다, 집에서 살다가 죽는다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모든 걸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는 가령 예컨대 아파트나 동네를 갖다 재건축, 재개발할 때 지금은 우리 커뮤니티 센터 하나 하고 어린이집 요것만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갖다가 그 케어 센터도 같이 맞아요. 거기다 그 건물에다가 보통 뭐 2, 3층밖에 안 되는데 그 아파트 다른 동처럼 한 뭐 15층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 사실 이제 집에서 모시기 힘들어도 바로 지척에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케어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김용희 수석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안에서 함께 사셔야 된다. 아파트에 별도 동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시고 의료 케어 서비스를 해주고. 예. 그래서 외롭지 않게 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참 와닿더라고요. 네, 그게 저 평소 지론인데 또 이제 이 얘기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원체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남자들은 다 오케이 좋다 더 좋다. 아 왜냐하면 요양원에 갔다 이렇게 모셔놓고 가면은 마치 이게 죄 짓는 것 같고 뭐 원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2명, 4명, 6명 같이 이렇게 사는 것도 그렇고 네. 평생 살아왔던 걸 가방 하나 들고 들어가서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도 고려장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그 아파트 안에 그런 그 뭐 8평, 10평짜리 커뮤니티 케어동이 있다고 한다면 독립적인 생활도 가능하고 수시로 방문할 수 있고 접근성도 좋고 근데 이제 며느리들은 또 다른 의무감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냐. 한 달에 한 번 부부가 같이 면회를 가면 될 거를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며느리들도 자기 부모를 생각하면 또 그게 맞는 거니까 막 그런 건 인식이 교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회적인 이 간병 요양 문제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좀 크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잘 늙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잘 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뭐 되게 어려운 얘기죠. 다 늙어가는 방법이 다르고 경제적인 여건이 다르고 이미 취미 생활이 굳어 있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안 듣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사는 게 잘 늙어가는 거예요. 뭐 약수터를 가든 예. 하루 종일 약수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산은 자기를 배신하지 않는데요. IMF 때 한국 남자들이 느낀 게 실직해서 집에 있을 수도 없고 나가서 뭐 도서관에 있자니 뭐 좀 쑤시고 근데 산을 가면 산은 언제나 자기를 반겨주고 그래 자연은 치유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배신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이제 언제든지 잘 안아준다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대개는 자기 효능감, 기능감 이걸 갖는 게 중요해요. 뭐든지 배우고. 아까 48년생이 AI 배운다고 했잖아요. 네. 배우는 즐거움만치 큰 게 없어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유니버시티 베이스드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라 갖고 한 110개 대학에 그 실버타운이 예. 110개 대학에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도 이게 미국 가봤는데 그 대학교 안에 실버타운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젊게 보이고 캠퍼스가 넓고 좋으니까. 예. 수업도 같이 들어야 돼요. 예, 맞아요. 수업 안 들으면 이제 대학이 이제 혼란스러워지니까 예. 어떤 학업 열의가 있는 사람들을 갖다 이제 수용해 갖고 하는 거죠. 이제 한국은 이제 3개 대학이 이걸 실험을 하고 있어요. 도입을 하려고 해요. 부산의 동명대학교, 광주의 조선대학교, 동명대학교, 조선대학교, 천안의 남서울대학교. 남서울대학교. 근데 한국은 규제가 있으니까 그런 영리 사업이 안 되니까 이제 기숙사 형태는 가능하겠죠. 수업을 듣는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첫째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인간관계. 회사를 다닐 때는 강한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의도하지 않든 원하지 않든 굉장히 약속들이 있고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은퇴를 하게 되면 그 강한 연결이 자연스럽게 끊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고립감, 외로움 이런 걸 느끼는데 약한 연결이지만 의미 있는 연결들 갖다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 뭐 이런 정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나이듦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세네카의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번 설날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지금 뜨거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조라는 삼촌에 의해서 우리가 잔인하게 영월로 쫓겨간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영월에 가면은 강 건너 가면은 단종이 유배당했던 곳이 있죠. 근데 거기 영화에 보면은 백성이 임금에게 단종의 감자를 건네줍니다. 이때 단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왕이라고 부르는 자가 많았지만 나를 사람으로 보아준 이가 너구나. 내가 처음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매일매일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에 대한 가슴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어린 그 임금을 끝까지 품었던 촌장 어몽도라는 분이 있는데요. 백성을 지키는 게 왕이라면 지금은 우리가 당신을 지키는 것이 백성의 몫이다. 이런 말도 또한 많이 와닿는 구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때 대통령은 국민을 지키고 또 국민은 일 잘하는 대통령을 지원하는 그런 절실한 시기가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각자 도생의 정글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서로 지키고 서로 돕고 또 함께 늙어가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민병두 회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이 나이 들수록 내일이 무서운 나라가 아니고 내일도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민병두 회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